그날 아침 국경 전체가 멈춰섰다. 라디오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전구역 특별경전 인원 비상 소집.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을 검문소 앞마당은 숨소리조차 억눌린 듯 고요했다. 바람이 철조망을 스칠 때마다 금속이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북한 국경 검문소 통행증 검사대. 나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종이 한 장, 도장 하나, 사진 한 장.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되돌아섰다. 그게 내일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점심도 되기 전에 통행증 전수검사가 시작됐다. 줄을 세운 주민들의 손이 떨렸다. 검문소 안에서는 상급자들의 구두 소리만 빠르게 오갔다. 종이 묶음이 책상 위를 때리는 소리, 도장 찍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 모든 게 하나의 경고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문서 하나가 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너 이거부터 봐. 나는 반사적으로 익숙한 절차를 시작했다. 통행증 번호 확인, 발급기관 도장, 날짜, 신원 확인란, 그리고 사진만 보면 된다. 그렇게 수천 번을 해왔다. 그런데 내 손이 멈췄다. 사진이 달랐다. 분명히 같은 사람의 통행증이었다. 이름도 일치했고 신상 기록도 일치했다. 그런데 사진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눈매가 조금 다르고 귀의 모양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사진 뒷면에 찍혀 있어야 할 검문소 확인용 미세압인이 다른 패턴이었다. 그건 내부 절차를 아는 사람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가, 왜, 무엇을 바꾸려 한 걸까? 그 순간 검문소 전체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특정 구역 봉쇄. 밖에서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통신선이 끊긴 듯 전화기가 목통이 됐다. 누군가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기록은 다 지워. 아무도 바꿔. 암호 변경. 기록 삭제 명령.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본 건 나만 본 게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딱히 노려보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시선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다. 내 목덜미가 싸늘해졌다.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이 사진은 왜 바뀌었나? 통행증 한 장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뒤집힐 수 있... 내가 지금 쥔 종이가 누군가, 그리고 왜 하필 내 책상 위에 떨어진 걸까? 나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없는 순간 마치 내가 어떤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검문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나는 이미 봐버렸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의 봉쇄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하루는 늘 같은 모양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군복 상의를 정리하고 단추를 한 칸 한 칸 맞춰 잠그고 옷깃을 손끝으로 다듬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감정이 얼굴에 남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검문소로 가는 길은 늘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올라와 목구멍을 긁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국경 통행증을 검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서류를 꺼낼 때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남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검문대에서는 종이 한 장이 목숨을 가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웃는 얼굴은 의심을 불렀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위험했다. 우리 검문소에는 규칙이 있었다. 규칙은 법보다 강했다. 하루에 한 번 불시로 사상점검 방송을 틀어놓는다. 근무 중에도 귀로 듣고 머릿속에 새겨야 했다.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을 적는 작은 메모지가 배부될 때가 있었다. 글씨가 흔들리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았다. 사소한 떨림 하나가 마음이 흔들린 증거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평온해 보이지만 숨을 너무 크게 쉬면 들킬 것 같은 평온. 내가 살아있는지 감시당하고 있는지 구분이 어려운 평온. 검문소 뒤편에는 좁은 숙소가 있었다. 네 사람이 한밤을 썼다. 밤에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몸을 굳혔다. 저 소리가 보고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침대 밑에는 개인 물품을 숨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다들 물건을 적게 가졌다. 물건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아지니까. 내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는 멀리 떨어진 군관 가족 거주구역에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나는 가끔 아이가 말끝을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내 안에 남은 유일한 따뜻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따뜻함은 오래 남지 못했다. 검문소의 공기는 늘 차가웠고 사람들은 더 차가웠다. 움직임도 통제됐다. 근무를 마치고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다. 정해진 노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출입증, 간혹 외부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받았다. 통행증 발신에 목적지 재확인, 통행자 확인,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허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았다. 나는 그 통제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하는 일은 통제를 완성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은 물건이었다. 검문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자외선 확인 등, 낮에는 보이지 않는 인쇄 흔적, 사진 종이의 위조 방지 섬유, 잉크의 번짐,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손바닥만한 등. 이것이 켜지는 순간 종이는 거짓말을 못했다. 나는 그 등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걸러냈다. 위조된 증명서, 도장의 흉내낸 가짜 잉크, 사진을 갈아 끼운 흔적. 내가 적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는 검문소 앞에 서지 못했다.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나도 같이 끌려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내가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검문대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죄가 없는 얼굴들이 있었다. 눈빛이 맑은 사람, 금주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사람, 아이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 그들이 내 앞에서 종이를 내밀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이 맞을까? 내가 지키는 건 국경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공포일까? 그 질문은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은 몸속에서 자랐다. 배고픔 추위처럼. 결국엔 견디기 어려운 어떤 감각으로.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려는데 검문소 장벽 앞에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근견 담당병이 사료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료자루 옆에 끼워진 문서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급히 다시 집어 올려졌다. 순간적으로 내 눈에 문서철 표지에 붉은 도장이 스쳤다. 신원검증 특별. 그 도장은 아무 문서에나 찍히지 않은 내가 잘 아는 도장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낮에 보았던 이상한 사진, 그리고 방금 스친 붉은 도장. 설마 이어지는 건가? 캐모난 척 유지되던 일상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내가 그 붉은 도장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검문소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며칠 뒤부터 검문소는 더 조용해졌다. 원래도 웃음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말소리 자체가 사라졌다. 모두가 서로를 피했고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다. 목소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목소리를 지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침묵은 늘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으니까. 작은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 먼저 나타났다. 근무 교대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검문대 옆 벽에 붙어있던 서류 보관 목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새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문서 취급 절차 변경, 열람 제한.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절차 변경이라는 말은 항상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절차가 바뀌면 누군가는 이전 절차로 했던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게 북에서의 방식이었다. 그날 아침 상급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는데 그 낮음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너 안으로 들어와. 나는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방 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 군복이었지만 계급 표식이 없었다. 표식이 없는 군복은 대부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내 피부 아래에서 숨겨진 생각을 꺼내려는 것처럼. 상급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익숙한 양식이었다. 통행증 검증 기록표. 난 내가 평소에 쓰던 것과는 달랐다. 글씨가 달랐고 줄이 조금 더 많았다. 새 양식이었다. 새 양식은 언제나 새로운 책임을 의미했다. 며칠 전 사건 네가 검토했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침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잠깐 멈춘 사이 상급자의 손가락이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대답. 예.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앞에 놓인 기록표의 빈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사진 대조 결과. 나는 그 칸을 보는 순간 속이 내려앉았다. 나의 손끝은 이미 그 사진에서 어긋남이 느꼈다. 자외선 확인 등으로 확인하면 더 확실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했다. 상급자가 다시 말했다. 이상 없었다고 적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적으로 내 눈이 상급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없었다. 명령만 있었다. 기록은 남으면 책임도 남아. 이해하지? 그 한 문장이 내 목을 눌렀다. 나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표식 없는 군복의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한 번에 숨으로 끝낼 수 있는 문장. 너는 본 것만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확인이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사진이 바뀌었다는 걸. 그런데도 기록은 이상 없음으로 남겨야 했다. 서류를 받아들고 검문대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바닥에 자갈 하나를 밟는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신호처럼 들릴 것 같았다. 검문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평소보다 줄이 길었다. 누군가 집단적으로 이동을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얼굴을 들지 않고 종이를 받았다. 도장, 날짜, 이름, 사진.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다음 통행증을 넘기는 순간 내 손끝이 다시 멈췄다. 사진 모서리에 아주 미세한 흠집. 그 흠집은 내가 며칠 전 보았던 그 통행증 사진의 흠집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랍 속 자외선 확인 등을 꺼낼 뻔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방금 전 방 안에서 들은 문장이 귀를 때렸다. 본 것만 믿으면 안 된 내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 통행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표식 없는 군복의 남자에게 분류될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옆자리 근무자였다. 그는 입술만 움직였다. 야, 요즘도 이상하지 않냐? 딱 두 마디였다. 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내 심장을 세게 눌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아주 낮게 답했다. 아니. 근무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말을 멈췄다는 건 이미 마음속으로 기록을 끝냈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왜 사진을 바꾸는 걸까? 누군가를 살리려는 건가? 죽이려는 건가? 내가 오늘 본 흠집은 다음에 또 나타날까? 그리고 결국 내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질문은 너무 선명해 스스로도 무서웠다. 내가 이미 찍힌 걸까? 다음 날부터 검문소의 문은 더 좁아졌다. 문이 실제로 작아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고 눈은 바닥에 더 붙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한번 찍히면 끝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획으로 살게 됐다. 검문대에 앉기 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가 종이를 받을 때 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낮출지, 웃지 않기, 놀라지 않기, 절대로 망설이지 않기. 망설임은 죄가 된, 그리고 죄는 기록된다. 그날 오후 상급자가 또 불렀다. 이번에는 더 짧았다. 문서고. 문서고는 검문소 안에서도 가장 숨이 막히는 곳이었다. 창문이 없고 조명은 늘 누렇게 깜빡했다. 철제 선반이 미로처럼 줄지어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긴 종이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흔적을 묻어두는 곳 같았다. 상급자는 나를 문서고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부터는 네가 혼자 들어가서 정리해. 나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혼자. 문서고 안쪽.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절차에서 단독 처리 책임자로 지정됐다는 뜻이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안쪽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정리되지 않은 파일 몇 뭉치가 놓여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재검증 태성, 사진 교체 의심, 추적 필요. 내 손끝이 떨렸다. 라는 파일을 넘기며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종이의 결을 확인했다. 사진 뒷면의 접착 흔적, 잉크의 번짐, 미세하긴의 패턴. 그리고 결국 나는 확신했다. 사진이 바뀌고 있었다. 한두 장이 아니었다. 여러 문서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바꾸는 짓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서류 뭉치 아래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워들었다. 봉투는 봉인돼 있었고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검문소 내부 전용 신원 교차되죠.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내가 평소 다루는 통행증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보이라인이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봉투를 열기 전에 나는 주변을 살폈다. 문서고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서류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같은 이름, 같은 신상. 그런데 얼굴이 달랐. 아니, 얼굴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데도 이름이 같았다.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규칙이 무너졌다. 통행증은 검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는 검증이 아니라 조작의 도구였다. 나는 목이 마르고 손바닥이 젖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걸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때 문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봉투를 덮었다.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 넣고 아무것도 모른 척. 파일을 정리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손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렸다. 상급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그 걸음. 그건 검문소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앉은 책상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뭘 봤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목숨이 한 줄로 정리될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책상 위의 파일을 손끝으로 눌렀다. 그리고 낮게 거의 숨처럼 말했다. 종이는 입이 없다. 하지만 사람은 입이 있지.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알았다. 문서고는 벽이 없는 방이었다. 여기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왔지만 숙소의 천장은 더 이상 안전한 천장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검문소는 내 직장이 아니라 감옥이었구나. 그리고 그 감옥의 문 조용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봤는지도 알고 있었다. 감시는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온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미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에 끼어든다. 아침 정오 때였다. 평소 같으면 이름을 부르고 예 하고 끝나는 단순한 절차인데 그날은 달랐다. 인원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다. 그걸 확인하는 손이 검문소 간부의 손이 아니었다. 손목의 시계, 손등의 흉터, 군복의 재질. 나는 그 작은 차이로 알 수 있었다. 보웨이브 사람이 섞였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나갔다. 내가 해온 일 그대로. 표정은 평평하게, 눈빛은 낮게. 그런데도 그 남자는 내 얼굴을 오래 봤다. 신분증 사진과 내 얼굴을 비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눈동자 깊이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걱정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불안정, 동요, 그런 단어의 시작.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움직였다. 근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나도 모르게 떨림이 섞였을까봐 나는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점호가 끝난 뒤에 나는 검문대로 돌아갔다. 평소처럼 통행증을 받고 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대조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검문대 반대편. 보통은 통행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통행증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내 손끝이 더 빨라졌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이 들킬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 통제가 강화됐다. 검문소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새 검문대가 생겼다. 원래라면 내 부서가 처리하던 통행증 확인, 이제는 다른 부서가 맡았다. 그 부서는 우리보다 상위 라인이었다. 그 말은 곧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통제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분리였다. 나를 시스템에서 떼어내는 작업.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데 늘 닫혀있던 우편함 철문이 열려 있었다. 근관 가족들에게 가끔 오는 편지가 들어오는 그 통로. 보통은 담당자가만 열 수 있었다. 나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쪽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내 발끝으로 떨어졌다. 아무렇게나 접힌 작은 종이 본능적으로 주워들었다. 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러나 펼치는 순간 나는 그 글씨체를 알아봤다. 검문소에서 통행증 위조를 잡아낼 때 종종 같은 필체가 나온 적이 있었다. 지나치게 정갈해서 오히려 낯선 글씨. 종이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내일 너 혼자 남을 때 기다려. 나는 숨이 멎었다.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 끝, 담벼락 위, 감시 주소, 어디든 누군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입안에 넣어 찢어 삼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수상해진다. 나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 구겼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내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귀가 계속 열려 있었다.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벌떡 일어났다.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남겼지? 왜 하필 나지? 내가 봤던 사진,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였나? 며칠 전 문서고에서 들었던 질문이 다시 머리를 때렸다. 여기서 뭘 봤지? 그들은 내가 본 것을 확인하려 한다. 확인한 다음엔 끝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검문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내 자외선 확인등이 있었다.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앞쪽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보라고 꺼내놓은 듯이. 그 위에 얇은 필름 하나가 덮여 있었다. 필름에는 검문소 내부 도장 패턴과 사진 뒷면,
미세 아빈 샘플이 겹쳐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내 도구를 만졌다. 누군가 내 손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건 메시지였다. 우리는 너를 안다. 나는 손을 뗐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검문대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야, 너 오늘부터 야간 근무로 바뀌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동료는 내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위에서 직접 지시래. 야간 근무, 야간 검문 강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이미 보이는 사람이 됐다. 야간 근무 첫날, 검문소의 밤은 낮보다 더 밝았다. 탐조등이 국경선을 훑었고 흰 빛이 철조망 위를 긁듯 지나갔다. 빛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가 도망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빛이 나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꼈다. 밤에는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군화 밑창이 자갈을 누르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철선의 마찰음, 검문소 안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장 소리. 나는 검문대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검문대의 사람이 아니었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통행증 양식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매일 보던 도장도, 늘 하던 확인 절차. 내가 믿어온 건 규칙이었는데 그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장난감이었다. 사진이 바뀌고 기록이 바뀌고 사람까지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종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날 새벽 무웨이브 합동조가 들어왔다. 말이 합동조지. 사실은 한쪽이 전부였다. 태그 표시는 없고 표정도 없고 라이트는 더더욱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은 척하면서도 내 주변만 정리하듯 움직였다. 문서고 열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상급자가 달려와 열쇠를 가져왔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문서고, 내가 본 것, 사진 2장, 같은 이름, 다른 얼굴.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낮췄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뭔가가 쪼개지고 있었다. 문서고로 그들이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불이 꺼졌다. 정확히는 문서고 쪽 조명만 깜빡이더니 사라졌다. 어둠이 그곳을 삼켰. 밖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검문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계속 귀를 세웠다. 문서고 안쪽에서 아주 짧은 비명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아무것도. 한참 뒤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 나왔다. 그는 문서철을 들고 있었고 그 문서철 표지는 찢겨 있었다. 찢긴 틈 사이로 종이 한 줄이 보였다. 신원 교차대조, 교체 완료.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그들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미 결론은 났고 그들은 그 결론을 지우러 온 거였다. 그날 아침 근무가 끝나갈 무렵 상급자가 나를 따로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너 오늘부터 문서 취급에서 빠져. 나는 멍하니 그를 봤다. 문서 취급에서 빠진다는 건 해고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위험한 말이었다. 나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중이었다. 시스템 밖은 곧 보호가 없는 곳. 보호가 없으면 처리된다. 그때 내 주머니 안에서 종이 한 장이 피부를 찔렀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주었던 그 종이. 혼자 남을 때 기다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내가 혼자 남는 시간이 생겼다. 야간 근무 중간 교대 인원이 잠시 빠졌다. 검문소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창고 쪽으로 걸었다. 그곳은 CCTV도 사각이 생기는 자리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말했다. 등을 켜지 마. 낮고 빠르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얇은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내가 문서고에서 봤던 얼굴 중 하나였다. 그리고 확인서 상단에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대조 결과 불일치. 그건 내가 입으로 내면 안 되는 단어였다. 그 단어 하나로 사람은 사라진다. 그가 말했다. 너 이미 봤지? 네 손이 멈췄던 거. 우리는 다 알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건 인정이 됐다. 이거 왜 나한테? 내 목소리는 갈라졌.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선택처럼 포장된 처형의 절차였다.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죽는다. 내가 이걸 버려도 죽는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가족까지 끌려간다.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어린아이의 아빠라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내가
추운 손으로 내 옷깃을 정리하던 기억도 떠올랐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검문대 서랍 맨 아래 규정상 빈칸으로 남겨야 하는 서류 칸에 그 봉투를 넣고 위에 평소 쓰던 이상 없음 기록지를 덮었다. 이상 없음 이라는 글자 아래 내 인생 전체가 숨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알아버렸다. 나는 이제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국경선을 찢었다. 전구역 수색 강화, 대상자 확인 시 즉시 연행. 대상자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까 말까가 아니었다. 남아있으면 끝이었다. 수색 강송이 끝나자마자 검문소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이 바뀌었다. 숨을 쉬는 방식이 달라졌고 걸음의 간격이 달라졌다. 누구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듯했다. 나는 검문대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종이를 보지 못했다. 통행증 위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계속 주변을 훑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누가 내 뒷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야간 검문이 강화되면서 주민 줄도 줄었다. 국경은 닫혔고 움직임은 멈췄다. 멈춘 건 사람들의 발뿐이 아니었다. 말도, 표정도, 삶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꾸만 한 장의 확인서를 떠올렸다. 불일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긁었다. 그날 새벽 나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검문소 뒤편으로 빠졌다. 실제로는 화장실이 아니라 후방 창고였다. 창고는 원래 식량과 장비를 두는 곳인데 밤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곳에서 나는 봉투를 다시 꺼냈다. 사진 한 장, 대소 결과, 불일치, 그리고 아주 작게 적힌 숫자야. 번호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했다. 이건 뭘까? 나는 주머니 속에서 연필을 꺼냈다. 종이를 찢지 않기 위해 사진 뒷면에 아주 조심스럽게 숫자열을 옮겨 적었다. 그리고 확인서의 붉은 도장 아래를 다시 봤다. 거기엔 날짜가 있었다. 바로 내가 문서고에서 처음 이상을 본 그날과 일치했다. 그 순간 확실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내가 보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자마자 시스템은 나를 표적으로 바꿨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들킨다. 내가 살아남아온 방식은 늘 같았다. 얼어붙기. 문이 삐걱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동료였다. 내 옆 검문대 근무. 그는 문을 닫자마자 내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너 요즘 이상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을 피한 채 손가락으로 바닥을 한번 문질렀다. 그 작은 제스처가 이상하게도 불안의 신호처럼 보였다. 보위부에서 네 이름 물어봤어. 내 속이 무너졌다. 하지만 얼굴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동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말처럼 입을 열었다. 너 문서고 들어갔던 날, 그날부터. 그 말은 사실상 판결이었다.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대신 아주 낮게 물었다. 누가 물었어? 동료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랑 같이 근무하던 그 사람. 표식 없는 군복.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표식 없는 군복. 그 남자. 그 눈. 그 말. 본 것만 믿으면 안 된. 나는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너는 본 것을 믿지 마. 가 아니라 너는 본 것을 말하지 마. 라는 뜻이었다. 종료는 내 손목을 아주 살짝 잡았다. 힘은 없었지만 그 적촉이 나를 더 무섭게 했다. 누군가의 손이 내 몸에 닿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위험이었으니까. 그가 말했다. 이제라도 조심해. 나도 더는 못 도와.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도움이 아니라 거리두기. 그게 북에서의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조용해졌다. 발수를 줄이고 눈을 더 내리고 숨을 더 얕게 쉬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나는 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움직였다. 새벽 2시. 교대가 끝나고 모두 숙소로 돌아갈 시간. 내가 검문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 냄새를 먼저 알아. 담배 냄새와 차가운 비누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그 남자였다. 표식 없는 군복.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서랍을 툭툭 쳤다. 그 짧은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서류 정리 잘하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낮게 웃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주 조용히 내게 작은 종이 조각을 밀어 넣었다. 종이에는 딱 한 줄. 내일 새벽 네가 믿는 사람 만나지 마. 나는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믿는 사람. 그건 방금 나를 경고한 동료였다. 즉
그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 주변, 내 동선, 내 대화. 그 모든 게 이미 보고서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도망은 준비가 끝나면 하는 게 아니다. 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늦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하룻밤만 더 지내면 내 봉투는 발각된다. 그러면 끝이 안 해. 그들이 내 대신 끌려갈 수도 있다. 나는 검문소 뒤편에 장비 보관함으로 갔다. 평소에는 관리자가 잠그는 자물쇠가 있는데 야간 근무 전은 비상키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 비상키로 조용히 보관함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움직였다. 군용 손전등 하나, 얇은 비닐 우유, 작은 건빵 몇 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검문소 통행 절차에서 쓰는 빈 통행 확인 도장 종이 2장. 나는 그걸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 순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밖에서 탐조든이 한 번 더 지나갔다. 빛이 내 얼굴을 스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숙소 창문 쪽을 바라봤다. 그 어둠 속에 내 삶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내일 새벽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이제 남은 건 신호 하나, 그리고 출발이었다. 다음 날 새벽이 오기 전부터 검문소는 이미 깨어 있었다.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깨어 있는 느낌이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통신병들은 계속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출 부호가 반복됐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드디어 알게 됐다. 왜 사진이 바뀌었는지, 왜 통행증 한 장 때문에 국경이 닫혔는지, 왜 보위부가 직접 검문소 안까지 들어왔는지. 정답은 아주 단순했다. 단순해서 더 잔인했다. 나는 원래대로 검문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내 손이 아니었다. 봉투는 서랍 맨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빈 통행 확인 도장 종이 2장은 안감 속에 있었다. 내가 숨기는 건 종이가 아니라 내 숨이었다. 그때 상급자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얼굴이 백지처럼 질려 있었다. 너 잠깐 따라와.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예전처럼 지시가 아니었다. 거의 부탁에 가까웠다. 우리는 문서고가 있는 북도 끝으로 갔다. 그런데 문서고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다. 니웨이브 합동조, 그 표식 없는 군복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검문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 정장. 군복도, 작업복도 아닌 정장. 북에서 정장은 늘 중앙이었다. 나는 그 정장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다. 정장 남자는 파일 하나를 펼쳐들고 있었다. 그 파일 표지에 찍힌 붉은 글씨. 특급, 중앙회수. 그건 곧 국가가 직접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그런 문서가 국경 검문소까지 내려왔다는 건 여기서 무언가가 이미 터졌다는 뜻이었다. 정장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 교차대조 자료는 어디 있나? 상급자는 말을 더듬었다. 저희는 그런 자료를... 그때 표식 없는 군복이 상급자의 말을 끊었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오늘 나를 끝내러 왔다. 정장 남자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무관심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 너 통행증 검사 담당인가? 나는 입술을 움직였다. 예. 사진 프릴치건 네가 처음 봤지? 숨이 멎었다. 처음 봤다는 말은 처음 발견했다가 아니라 처음 목격했다였다. 목격자는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 나는 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은 곧 내 죄가 됐다. 정장 남자가 파일 속 사진을 한 장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쳤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식었. 내가 숨겨둔 봉투 속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이 사람 실제로는 국경지역 주민이 아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이 사람은 중앙기관에서 이미 사망 처리된 자. 사망 처리. 그 말이 내 머리를 때렸다. 죽었어야 하는 사람의 사진이 통행증에 붙어 있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죽은 사람의 신원을 빌려 국경을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정장 남자는 파일을 넘기며 다음 사진을 꺼냈다. 이번엔 다른 얼굴. 그런데 이름은 같았다. 그리고 이 얼굴이 원래 통행증에 있어야 했던 얼굴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바로 사진 교체의 진짜 의미였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우기 위한 조작.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덮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째로 지워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왜 기록 삭제 명령이 내려왔는지, 왜 암호가 바뀌었는지, 왜 문서고가 어두워졌는지. 그건 실수를 숨기려는 게 아니었다. 살인과
이동을 동시에 숨기려는 작업이었다. 정작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확인서를 보여줬다. 거기엔 내가 숨겨둔 것과 같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대조 결과 불일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불일치가 있다는 건 조작이 실패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실패를 본 사람이 나였다. 내 몸이 차갑게 굳었.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 그 순간 옆에서 표식 없는 군복이 한 발 다가왔다. 문서 취급 담당이었지? 네 서랍도 확인해야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끝이었다. 서랍 안에는 봉투가 있다. 봉투가 나오면 나는 증거 보유자가 된다. 증거 보유자는 존재할 수 없다. 정작 남자는 이미 결론을 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에 정리해. 정리. 그 단어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끔찍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확성기가 울렸. 특정 구역 봉쇄, 이동 제한 강화. 검문소 문이 잠겼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찍었다.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단순한 조사 날이 아니다. 이건 회수의 날이다. 서류, 기록, 사람 전부. 나는 아주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갔다. 손끝은 얼음 같았지만 머리는 미친 듯이 빨라졌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오늘 서랍을 열면 나는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 검문대에 앉는 순간 내 귓속에서 계속 하나의 문장이 울렸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그날부터는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검문소가 봉쇄된 날부터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분이 지나도 지나지 않은 것 같고,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내 목숨이 줄어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더 늦게까지 검문대에 남았다. 누군가 눈치챌까봐 평소처럼 보이게.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펜끝을 맞추고 통행증 묶음을 각도까지 맞춰놓았다. 평소 내가 하던 정리 습관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 작은 습관이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순간 나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갔다. 문서고. 이유는 하나였다. 그들이 서랍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확실한 것을 알아야 했다. 내가 들고 있는 봉투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누가 지우려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팔려갈 수 있는지. 북에서 탈출은 늘 길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길은 막히지만 사람은 움직인다. 사람을 사면 길이 열린다. 문제는 그 사람도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돈으로 바꾼다는 거였다. 문서고 문은 이미 절반쯤 뜯겨 있었다. 잠금 장치가 비틀려 있었고 손자국이 많았다. 누가 들어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보웨이브는 그 흔적을 숨기지 않는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숨을 얕게 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종이가 아니라 빈 공간이었다. 서랍이 비어 있었다. 몇 뭉치가 통째로 사라졌다. 중앙 회수. 그 말이 실제가 되어 있었다. 그때 바닥 한쪽에 찢어진 파일 표지가 보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표지 안쪽. 거기엔 연필로 아주 작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고장이 찍힌 공식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 몰래 남긴 글씨. 3일. 동쪽. 물건. 나는 손끝이 찌릿했다. 이건 경고이자 신호였다. 물건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오직 하나였다. 사람을 의미했다. 3일 뒤. 동쪽에서 물건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조작된 신원으로 누군가가 국경을 넘어가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아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내가 탈출하려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내가 따로 길을 만들면 바로 잡힌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열어둔 길을 타면 잠깐이라도 틈이 생긴다. 문서고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두 사람. 타진 목소리도 들렸다. 증거는 다 비웠지? 남은 건 담당자다. 담당자.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담당자는 나였다.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나는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장 검문소 뒤편으로 향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 이 한 명 있었다. 검문소 식량 창고 쪽. 물자 운반을 맡는 하급 보급병 하나. 그는 늘 웃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옮겼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그에게 한번 빚을 지은 적이 있다. 통행증 서류가 불완전한 그의 친척을 그냥 돌려보냈다. 체포하지 않고 그 작은 눈 감아줌은 이곳에서는 생명값이었다. 그 부급병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너 외부로 나가는 물자차 일정 알아? 그는 한참 말이 없었.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다. 왜요? 나는 숨을 한번 삼켰다. 나 지금 찍혔다. 그는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대신 입술만 굳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 작은 물건을 쥐어줬다. 내가 가진 마지막 가치였다. 검문대에서만 통용되는 빈 통행 확인 도장 종이 한 장. 그건 돈보다 더 위험한 물건이. 그래서 돈보다
더 힘이 있었다. 보급병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흘 뒤 새벽. 탄광 쪽으로 가는 물자차가 있어요. 하지만 그 차 중간에 한 번 멈춰요. 사흘 뒤. 문서고에서 봤던 숫자와 같았다. 나는 속이 얼어붙었다. 이건 연결돼 있다. 그러면 나도 사흘 뒤가 마지막이다. 누가 운전해? 보급병은 낮게 답했다. 중간 브로커가 붙어요. 군인처럼 보이지만 군인이 아니에요. 브로커. 드디어 사람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몸을 눕혔지만 뇌는 계속 움직였다. 검문소의 불빛, 정장의 눈, 서랍을 열겠다는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바늘처럼 돌아다녔다. 이틀째 밤. 나는 드디어 신호를 받았다. 숙소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내일 새벽 4시. 창고 뒤. 혼자.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 다음날 새벽 나는 천천히 창고 뒤편으로 갔다. 숨은 얕게, 걸음은 자연스럽게. 나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근무자의 동선처럼 보이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키가 크지 않았고 근모를 깊게 눌렀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너 그 서류 가지고 있지?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살짝 들어보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욕심, 살기, 그리고 계산. 그건 위험한 물건이야. 그가 말했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나는 목이 타들어갔다. 그럼 길을 열어. 그는 잠시 웃었다. 길은 열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나는 손가락 끝이 떨렸다. 말해. 그가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다. 사진이 바뀐 이유 너 진짜 알고 있지? 그 원래 얼굴,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가진 봉투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한 열쇠였다. 그리고 그 열쇠를 노리는 건 국가만이 아니라 브로커도 똑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새벽 물자차를 널 태워줄게. 근데 네가 말 안 하면 너 혼자 못 나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이 막혔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는 더 빨리 죽는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족도. 그때 내 머릿속에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은 팔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브로커는 내 손에 작은 천 조각을 쥐어줬다. 짙은 회색 천. 그 위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내일 새벽 4시 물차차 옆에서 이걸 손에 들고 있어. 붉은 점이 보이면 넌 파는 거야.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하나 더. 나는 숨을 멈췄다. 내일 네가 아는 그 믿는 사람 만나지 마. 그 사람 이미 팔렸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믿는 사람, 동료. 나는 갑자기 이해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계획은 준비됐는데 계획이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정말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멀리서 동료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입은 막혀 있었고 두 팔은 뒤로 꺾여 있었다. 그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발버둥 치면 가족까지 걸린다는 걸 아니까 나는 벽 뒤에 숨은 채 손등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 피맛이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내일 새벽 4시 붉은 점 물자차. 하지만 내 머릿속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내일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그날 밤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앞으로 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느낌이었다. 숙소의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눅눅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먼지와 땅, 냄새가 섞여 목 안쪽을 긁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뒤로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료가 끌려가던 모습, 팔이 뒤로 꺾인 각도, 입을 막은 손, 발이 바닥을 끌리던 소리. 나는 그가 마지막까지 내 쪽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보지 않았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까지 함께 끌려가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을 생각하자 내 속에서 뭔가가 꺾였다. 그동안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아직은 모르는 척 할 수 있다. 아직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안전은 있는 건 오직 몇 초의 틈뿐이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주머니 안에 천조각, 짙은 회색, 천과 붉은 점을 손 안에서 구겼다 폈다. 그 붉은 점이 마치 내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다. 내일 새벽 4시 그 시간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밤의 목표였다. 도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새벽을 맞는 것. 나는 조심스럽게 숙소 문틈을 들여다봤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떠다녔다. 담배 불빛 한 번, 두 번. 누군가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 보웨이브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다. 먼저 잠을 빼앗고 숨을 빼앗고 마지막에
이름을 빼앗는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척했지만 귀는 완전히 열려 있었다. 복도에서 가끔 들리는 발소리가 내 심장 박자와 겹쳤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춤. 다시 한 걸음. 지금 들어올. 지금 서랍을 확인할까? 지금 내 이름을 부를까? 내 머릿속 질문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질수록 숨이 얕아졌다. 새벽 1시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방이냐?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방. 내 머리 위에서 얼음물이 쏟아진 듯 온몸이 차가워졌다. 가른 목소리가 답했다. 아직이야.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 그 말이 내 폐를 찢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일 시간까지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건 무엇인가? 프로커, 붉은 점, 물자차, 그 모든 게 길이 아니라 덫일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못했다. 깊게 들이마시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누군가 듣는다. 나는 조용히 군복 상의를 걸쳤다. 움직임은 아주 느리게. 건추가 부딪히는 소리도 줄이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눌러가며 잠갔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다. 사진 한 장. 불일치 확인서.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종이가 없으면 나는 떠날 자격조차 없다. 나는 봉투를 다시 허리띠 안쪽으로 옮겼다. 몸에 바짝 붙였다. 걸어도 흔들리지 않게.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몽골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지금이다. 새벽 4시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기다리는 건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나한테 남은 건 시간보다 타이밍이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문 반대쪽 창문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축소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아서 걸쇠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조용히 밀었다. 창문이 조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밖으로 몸을 뺐다. 뒤에서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나는 이미 어둠 속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검문소 뒤편, 창고 방향. 원래 약속 장소는 새벽 4시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 움직여야 했다. 내가 시간을 당기면 그들이 계획을 바꿀 틈이 줄어든. 손전등은 켜지 않았다. 대신 탐조등이 지나가는 리듬을 외웠다.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치는 순간 그 사이의 어둠을 이용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바닥에 자갈을 피하며 숨을 땅에 묻듯 걸었다. 잠깐이라도 서두르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끝이다. 창고 뒤편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이미 서 있었다. 금모를 깊게 눌러 쓴 작은 실루엣. 드로커였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천조각을 확인하자마자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 미쳤냐?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나는 속삭였다. 내 방 열렸어.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사고다. 사고는 값이 올라가고 동시에 위험도 올라간다. 그가 낮게 말했다. 계획 바꾼다. 지금 바로 간. 나는 숨을 멈췄다. 물자차는 이미 대기 중이다. 근데 한 가지. 그는 내게 다가와 거의 귓속에 박히도록 말했다. 중간에 멈추는 지점. 너 혼자 뛰어내려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뛰어내린다. 그 말은 다치든 죽든 상관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목을 잡고 당겼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 소리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아주 짧게 현실 같은 문장을 던졌다. 오늘 밤 지나면 너는 기록에서 지워진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문제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말. 우리는 창고 뒤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화물차가 있었다. 짐칸에는 탄광으로 보내는 부품 자루와 기름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있었다. 브로커는 자루 하나를 들추며 말했다. 여기 들어가. 숨은 짧게 쉬. 기침하면 끝이다. 나는 자루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눈물도 위험했다. 눈물은 숨을 흐트러뜨리니까. 심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어둡게 꺼졌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웨이브인지 경비병인지 구분도 안 됐다. 다만 그 말만은 또렷했다. 거기 멈춰. 그리고 다음 말이 내 혈관을 얼렸다. 오늘 새벽 통행증 담당 그놈 잡아야 한다. 나는 자루 사이에서 이를 꽉 물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 그 피맛이 나를 붙잡아줬다. 아직 살아있다고. 엔진이 켜졌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짐칸 안에서 나는 숨을 삼키며 생각했다. 지금이 마지막 밤이다.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야 한다. 내 머릿속엔 그 말밖에 남지 않았다. 짐칸이 흔들릴 때마다 내 뼈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기름 냄새가 폐에 달라붙었고 부품 자루의 먼지가 목구멍을 긁었다. 숨을 크게 쉬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숨을 조각내듯 들이마셨다. 짧게. 더 짧게. 마치 살아있는 걸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밖에서는 군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차가 관문소 바깥으로 나가려면 첫 관문을 지나야 했다. 나는 그 관문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늘 앉아있던 자리. 내가 늘 사람들의 종이를 뒤집던 그 자리. 이제는 내가 그 종이가 됐. 차가 멈췄다. 브레이크가 서는 소리. 누군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목적지. 운전석에서 낮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한광 물자. 통행 확인.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통행 확인.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수천 번 사람을 걸러냈다.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내 숨을 걸러내고 있었다. 잠깐 정정이가 넘겨지는 도장이 찍히는 소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브로커가 준 건 단지 붉은 점 천이 아니었다. 검문소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흐름. 그 흐름 자체를 훔쳐온 사람이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바퀴가 자갈을 짓밟고 국경 쪽 도로로 들어섰다. 나는 자루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오래 붙잡아 주진 못했다. 두 번째 관문이 남아있었다. 국경 바깥 도로는 더 조용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듣기 시작했다. 엔진 진동, 철판 울림, 바람이 틈으로 스미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같은 짧은 경보음. 차가 한 번 더 멈췄다. 이번엔 멈추는 방식이 달랐다. 급정거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정지였다. 중간에 한 번 멈춘다. 보급병이 했던 말. 지금이다. 짐칸 밖에서 브로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지금 뛰어.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뛰어 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말해왔지. 뛰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자루를 밀어냈다. 짐칸 문틈이 열렸다. 차가 완전히 정지한 게 아니었다. 살짝 굴러가고 있었다. 그게 더 끔찍했다. 지금 뛰지 않으면 다시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면 나는 다음 관문에서 끝난다. 라는 몸을 밖으로 던졌다. 세상이 돌아갔다. 바닥이 어깨를 찍었다. 흙과 돌이 얼굴을 때렸다. 순간적으로 숨이 끊겼다가 다시 목구멍으로 폭발하듯 들어왔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산은 멀어졌다. 짐칸 문이 닫히는 소리도 멀어졌다. 그리고 남은 건 어둠과 바람뿐이었다. 나는 기어가 달릴 수 없었다. 팔꿈치가 깨졌는지 손끝이 감각을 잃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 한 명이 아닌 여럿이다. 이쪽이다. 멈춰. 내 귀가 멍해졌다. 그들이 따라왔다. 브로커가 나를 팔았나? 아니면 처음부터 더 찌었나?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몸을 비틀어 도랑 아래로 굴러들어갔다. 진흙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짠맛, 피맛, 흙맛. 나는 숨을 땅속에 묻었다. 탐조등이 하늘을 훑었다. 빛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갔다. 조금만 들리면 끝이다. 그 순간 내 허리띠 안쪽에서 종이가 피부를 찔렀다. 봉투, 불일치 확인서. 그게 아직 살아있었다. 그게 나를 죽이고 있었고 동시에 나를 살리고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도랑 위를 지나가며 말했다. 기록을 가져간 놈이야. 잡으면 바로 연행. 연행.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나는 알았다. 잡히면 끝이 아니다. 잡히면 시작된다. 나는 손으로 진흙을 더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아내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 목소리를 떠올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한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들은 원을 좁히듯 다시 돌아왔다. 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도랑 끝. 풀숲 너머로 보이는 낮은 철선. 철조망은 아니었다. 국경선을 넘어가는 본 철조망 전에 있는 오래된 경계선. 그 선을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다. 돌아오면 죽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었다. 한 뼘씩 한 뼘씩 피가 손바닥에서 흘렀다. 진흙이 피를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선을 넘어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인지 나를 향한 사격인지 알 수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풀숲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또 기어갔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다. 본능만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질 무렵 나는 물소리를 들었다. 좁은 수로 얼어있지 않은 물. 내가 알던 지도엔 없던. 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움이 뼈를 찔렀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피를 멈추게 했다. 발자국도 씻겨나갔다. 물길을 따라 한참을 기어가듯 걷다가 멀리서 다른 언어가 들렸다. 낯선 억양, 낯선 리듬. 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뻔했다. 그때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다. 가만히 소리내지 마. 나는 몸을 굳혔다. 풀숲 사이로 얼굴 하나가 보였다. 같은 금복이 아니었다. 표정도 달랐다.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살아.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숨과 함께 눈물이 터졌다.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목이 떨렸다. 나는 온몸이 떨린 채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알고 있었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 나는 탈출했지만 아직 탈출한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 밟은 남쪽의 땅은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당연히 따뜻할 거라고 상상했었다. 자유의 땅, 숨이 쉬어지는 곳. 그런데 내 발밑의 흙은 차가웠고 새벽 공기는 북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른 건 오직 하나였다. 여기서는 누가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누가 내 얼굴을 도장과 맞춰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사람은 감옥에 오래 있으면 문이 열려도 한동안 나가지 못한다. 나는 국경을 넘었는데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철조망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내 몸이 아직 거기 묶여있는 것처럼 느꼈다. 몇 시간 뒤 나는 차 안에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길은 너무 넓었고 트집한 글씨는 너무 깨끗했다. 손에 쥐어준 물은 투명했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지 않았다. 그 사소한 차이가 내 속을 울렁이게.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목이 움츠러들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늘 불러내는 순간부터 위험해졌던 단어였다. 이름은 기록으로 바뀌고 기록은 감옥으로 바뀐다. 그게 내가 배운 법칙이었다. 나는 입을 떼지 못했다. 입안에서 단어가 얼어붙었다. 결국 나는 내 이름 대신 직업을 먼저 말했다. 검문소에서 통행증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누군가의 군화가 내 뒤에 서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하나원에 들어갔다. 첫날 밤이 가장 잔인했다. 침대가 따뜻했는데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방은 조용했는데 나는 계속 무전기 소리를 들었다.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환청을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몸이 먼저 반응했다. 몸이 자동으로 굳고 숨이 멈췄다. 여기는 닫혀도 죽지 않는 문인데 내 몸은 아직 그걸 몰랐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들 역시 나처럼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표정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울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다 갑자기 손등으로 자기 얼굴을 세게 쳤다. 진짜냐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 틈에서 더 조용해졌다. 내 안에는 하나의 공포가 뿌리처럼 박혀 있었다. 내가 가져온 게 밝혀지면 나는 끝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봉투는 단순히 탈북을 도운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사진이 바뀐 이유, 그 시스템의 구멍, 그리고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걸 꺼내놓는 순간 나는 다시 종이가 된다. 어디든 넘겨지고 찍히고 처리되는 종이. 며칠 뒤 조사실에서 그들이 내게 말했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남쪽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여긴 보위부가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 수천 번 다짐했는데 몸은 다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그 떨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서웠다. 그 떨림이 내 안에 아직 북이 남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그들이 사진을 확인하자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 표정, 그 짧은 침묵. 그건 내가 북에서 수없이 봐왔던 반응과 너무 비슷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첫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내 책상 위로 떨어졌던 문서, 사진의 미세합인, 불일치.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달아난 건 국경이 아닌 그날 그 사진에서 시작된 재난이었다. 하지만 남쪽에 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진 않았다. 나는 자주 꿈을 꿨다. 짐칸의 기름 냄새, 도랑의 진흙맛, 총성, 탐조 등, 그리고 끌려가던 동료의 등. 꿈에서는 늘 마지막이 같았다. 누군가 내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내들고 내 얼굴을 보며 말한다. 정리해. 그 한 단어에 나는 땀어 젖은 채 깨어났다. 현실은 조용했지만 내 몸은 늘 전쟁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하나센터로 옮겨졌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웃고 전화를 하고 뛰고 카드를 긁고 음악을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특히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웃는 모습이 낯설었다. 웃음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낯설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는데 계산대 뒤 직원이 내게 말했다. 봉지 드릴까요?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평범함이 이렇게 무서운 줄 나는 몰랐다. 가끔은 내 가족이 생각났다. 아내와 아이, 내가 떠나온 집, 내가 두고 온 숨결.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숨을 쉬는 동안 그들은
그쪽에서 숨을 참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죽게 했다. 어떤 날은 살아남은 게 미안했고 어떤 날은 살아남은 게 단 하나의 복수처럼 느껴졌다. 복수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지금 나는 여전히 종이를 보면 먼저 떨린다. 서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장이 한 번 더 빨라진다.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보면 내 눈은 자동으로 모서리를 먼저 건다.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날 검문소에서 내가 본 건 단순히 바뀐 사진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종이처럼 바꾸고 지우는 세계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왜 하필 내 책상 위로 그 문서가 떨어졌는지. 아마 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오늘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북쪽에서는 하늘이 늘 감시였는데 여기 하늘은 그냥 하늘이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아무도 나를 찍지 않는다. 그 사실이 아직도 낯설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확신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서류가 아니다.